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제2경인선 철도는 인천 남부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사업은 현재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2경인선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온라인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경인선은 인천 남부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수인선에 신설할 청학역에서 논현과 서창 지역을 지나 광명과 노량진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총 1조 3,361억 원으로 개통 목표는 2029년 상반기입니다. 하지만 구로 차량기지 문제로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2경인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이 필요한데 광명시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창지구 등 인천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인천시청 열린시장실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제2경인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청원글은 3,000명이 넘는 공감을 얻었는데 인천시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제2경인선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우선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물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안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추진 중인 사업 재계획 용역인 플랜 B 노선 결과도 국토부에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제2경인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대안 노선을 연구 중입니다. 원안대로 추진하되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제2경인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좀 조속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속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럼 그 속도전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예산 확보라든가 필요한 절차 진행이라든가 이런 속도감을 내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마저 중단되며 답보 상태에 놓인 제2경인선 사업. 유 시장은 제2경인선 추진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 함께 원안 노선 추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지원이 올해 말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통행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통행료 지원은 제3연륙교가 완공되는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대교 통행료는 왕복 13,200원, 인천대교 통행료는 왕복 11,000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육지로 나오려면 두 대교를 이용해야 하는데 비싼 통행료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조례에 명시된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주민들은 통행료 지원이 중단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인천시의회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통행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3연륙교가 완공되는 2025년까지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영종도 주민들은 통행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178억 원, 2024년에 195억 원, 2025년에는 212억 원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한 연구 용역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많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출액이 1,400억 이상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 정부에 지금 건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천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배 내로 민자고속도로도 요금을 인하를 시키겠다는 게 이제 그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고속도로의 경우는 현재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나 이렇게 높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이런 그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정부로부터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3년 더 기간이 연장된 통행료 지원 조례.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는 2026년 이후 통행료 문제는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로드맵과 제3연륙교 요금 책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 학급이 전국 초중고 학급 가운데 23%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경우 중학교의 과밀 학교 비율이 40%에 육박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신도시 택지 개발에 비해 학교 신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도권의 과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 전 인천시 의회 본회의에서도 교육청을 상대로 과밀 과대학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걸 비롯해서 과학실, 운동장, 강당 여러 가지 학교의 모든 시설물들이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지난해 초중고 전체 23만 3,345학급 가운데 5만 4,050학급으로 23.2%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과밀학교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9.7%로 가장 높고 제주, 인천, 대전, 충남 순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인천의 경우 해가 바뀌면서 과밀학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초중고 과밀학급 수는 2,752개였는데 이듬해 2,783개로 31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과밀학급 수가 214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체 학급 대비 과밀학급 비율이 증가한 곳은 인천과 울산, 경남 세 곳뿐입니다. 인천의 학교 급별 과밀학교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1년에 초등학교는 과밀학교가 줄어든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증가했고 특히 중학교는 과밀학교 비율이 38%를 넘었습니다. 인천 지역 중학교 10곳 중 4곳이 과밀학교라는 겁니다. 2021년 인천의 중학교 과밀학교 비율은 전국적으로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과밀학급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인천 지역 초중고생 가운데 1.4%가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형으로는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고 장소는 교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5월까지 549개 교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참여 학생 18만 8,561명 가운데 2,549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0.6%포인트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학교 급별 피해 응답률로는 초등학교 3%, 중학교 0.7%, 고등학교 0.2%로 조사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 복도 및 계단, 공원 및 놀이터, 사이버 공간 순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유형별 학교 폭력 예방 어울림 나눔 주간 운영을 지원하고 범시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걷기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한 앱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 걷기 앱으로서 그 안에 걷기 모드가 혼자 걷기와 함께 걷기 모드가 있고 중간중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문구가 또 쓰여져 있으며 또 학교생활교육과 자료실이라든가 인천교육청 블로그 등 학교폭력 예방 관련 자료를 링크해서 찾아보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달 말에 학생 성공 시대를 위한 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 인천 만들기 대토론회를, 다음 달에는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 달리기 대회를 각각 개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기초의회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초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짚어봅니다. 기초의원들은 모든 겸직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는 이해 충돌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겸직 신고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투잡 뛰는 기초의원들의 겸직 논란이 왜 끊이질 않았는지 먼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자료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이 데이터에는 지난 8대 기초의원들의 겸직 여부와 보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을 보면 투잡을 뛰는 기초의원들이 상당수입니다. 부동산 임대업부터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공인중개사 대표와 어린이집 대표까지, 또 학원이나 음식점 대표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 각종 체육단체나 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인 재직기간을 비공개 또는 누락한 사례도 많습니다. 기초의원들은 영리, 비영리, 공공단체, 자영업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겸직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겸직 신고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신고 서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데다 신고를 허술하게 해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좀 영리 행위 여부나 아니면은 보수, 겸직에 대한 어떤 보수 같은 것들을 공개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누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지방의회 투명성을 많이 해치는 그런 사례 아니었나 싶습니다. 셀프 징계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기초의원들의 겸직이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또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나 소속위원회 위원 등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겸직 내용을 신고하거나 사임 권고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에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2019년 연수구의회 한 구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논란이 일었는데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끝내 부결됐습니다. 제19 감싸기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의결 수준도 제각각입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총 4가지입니다. 겸직 금지를 위반한 서울 강북구 의원의 경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선 5일 출석 정지, 10일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자질, 또 도덕성과 직결되는 겸직 문제. 하지만 겸직 신고가 허술하고 징계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방의원 같은 경우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렴의 의무나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그리고 겸직 금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에서 가장 큰 원칙은 사실은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거고,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외부 수입을 과도하게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기초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원을 수행하면서 추가의 외부 수입을 얻고 있다.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투명한 공개와 함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겸직 관련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겸직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심사하는 자문기구도 상설화하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있는 데다 공개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의회는 지난 7월 9대 기초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공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겸직 금지를 명시하고 공개하는 조치를 이행한 겁니다. 하지만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의원들은 아직까지 겸직 신고 공개를 준비 중입니다. 기초의원 겸직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민 대표를 사퇴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원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호석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맡아온 입주자 대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공동주택 관리 행정을 하는 경우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아 겸직이 금지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동네에 대한 일을 심사하거나 사업을 평가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입주자 대표 회장과 구의원은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되더라고요. 도봉구에 있는 구의원으로서는 사퇴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기초의원들도 있는데, 일부 기초의회에선 겸직 금지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 동구의회도 행정안전부에 관련 질의를 했는데, 해당 아파트가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입주자 대표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기초의원은 사임을 하거나 사임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해당 아파트는 사업비 지원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겸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혼선을 주는 건 또 있습니다. 구의원이 소속된 자문위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직 구의원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학교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학교 운영위가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겸직이 허용되는 겁니다. 이처럼 겸직 금지 조항을 정비했지만 금지 직종이 소수인데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겸직 공개에 대해 기초의회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보조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아니면 실제로 그 뭐 단체의 활동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기준들이 많이 그 구체적으로 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좀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좀 교육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직은 어쨌든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실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초의원 겸직 검증을 위한 제도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명시했지만 대부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의원 겸직에 대한 윤리특위의 셀프 징계 문제를 개선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구대의회 개원 후 인천 동구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에 잡음을 일으킨 서울 종로구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요구서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인 의장이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해부하지 않은 데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꾸리도록 한 것은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봐주기식으로 이제 징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그마저도 꾸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외부 수입 겸직이 가능한 직종의 경우에 외부 수입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은 주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공직에 전념하도록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선 기초의회 스스로가 제대로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이 위축될 수도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생각이지만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 등은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 상품권. 예를 들어 상품권 70만 원어치는 10%인 7만 원을 빼고 63만 원만 내고 사는 구조입니다. 흔히 종로사랑 상품권이나 노원사랑 상품권처럼 지역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올해 자치구 서울사랑 상품권은 총 8,720억 원 규모로 발행됐습니다. 지난 1월 출시된 전용 앱 서울페이 플러스 가입자는 100만 명을 넘겼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싸기도 하고 10% 싸기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 자치구 서울사랑 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 모두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내년 예산에 31조가 늘어나는 거에 22조가 지방교부세 교부금으로 가고요. 그거의 반 10조 원 넘는 게 지방교부세로 내려갑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서울 지역의 자치구 서울사랑 상품권 할인율 10%는 현재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치구가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한 건 이 국비 20% 부분에 해당합니다. 올해 발행액으로 따져봤을 때 서울의 국비 지원금은 174억 원 정도. 크고 작음을 떠나 서울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에서의 심의가 남았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두고 향후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세운 건 없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이 어떻게 삭감은 됐지만은 의회에 가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자치구들 역시 서울시의 정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거는 없어서 시에서든 수학부에서도 와야 되는 건데 아직 온 게 없어서요. 갑작스런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제외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데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나 모든 사람한테는 큰 타격이죠. 어떤 정책을 무조건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보완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내는 등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공론장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화폐가 중앙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상당히 큰 또 지방의 경제에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약 3개월간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키겠다며 공언한 상황이라 쟁점화된 논란은 과연 어떤 결말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한 발 앞서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의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관련 예산을 전액 11호 충당하면서 운용 방식을 일부 개편했는데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지역화폐의 장기적인 활용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최근 4년간 인천 지역화폐인 이음카드에 사용된 국비 예산은 3,161억 원.
올해만 84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인천 역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깁니다. 일단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 2천억 원은 전액 10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자체 예산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이 기본 원칙 하에서 하게 될 때 연간 소요액이 약 2,019억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방식도 개편됩니다. 다음 달부턴 연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30만 원 한도로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줄어든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축소된 캐시백 지원 금액에 대한 아쉬움도 나옵니다. 액수가 30만 원이 너무 지고 쓸 게 없어. 지금도 나도 지금 뭐 초에 좀 쓰고 지금 못 쓰고 그냥 있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왜요? 그래도 50만 원 한도에서라도 그래도 그건 좀 솔솔했어요. 솔솔했는데 지금은 뭐 이윤카드가 별로 그렇게 크게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소상공인 매장 카드 수수료 면제와 군구가 부담할 추가 캐시백 혜택 등은 향후 계획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영사와의 협의가 남아있고 각 군구 역시 필요한 예산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캐시백도 뭐 1%를 할지 그거에 따라 조금 예산은 달라질 수 있고 해서 그거는 아직 뭐 얼마 정도 될지 이제 예측은 아직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인천시는 또 내년부터 이음카드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배달과 택시 호출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질 좋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콘텐츠만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개발이 돼서 그 거대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바뀐 개편안이 적용되는 인천 이음 지역화폐.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지역화폐의 장기적인 활용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인천 소상공인과 시민사회는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돼 지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상인도 국민이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하라. 인천 소상공인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세운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역내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캐시백 인센티브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지역사랑 상품권. 정부가 대기업 부자 감세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기업 법인세와 집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종부세 합쳐서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감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세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중앙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다시 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정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지방재정 여건이 좋아져 지자체 여력이 충분하고 지역사업이라는 정부 설명도 반박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 온누리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 끊기면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세제 약자들의 생활고를 생각하며 민생을 위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증액되도록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해 송도 갯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 구간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인천시와 환경단체의 합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는 인천시와 국토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의 서식지이자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는 람사르 십지인 송도갯벌. 그런데 지난 2020년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인천 안산 제2순환고속도로 전략평가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에 환경단체가 반대했고 국토부와 인천시, 각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간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11월 8번의 논의 끝에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 노선을 간조선 바깥으로 만들겠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합의와는 다르게 습지 보전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을 적용해 습지 보전 제한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이 민간 협의회 논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8차례나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 대안 노선안을 국토부에 명확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지를 보전하겠다고 보호구역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또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습지 보호구역인 송도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천시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중요한 갯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토부와 인천시가 송도 갯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습지 훼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적 보호체계인 습지보전법 일부를 악용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기가 막히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6년 제2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갯벌을 중심으로 몇 년째 표류 중인 인천 안산 구간, 인천시와 각 관계기관들이 어떤 해법을 제시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민아입니다. UAM이라고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은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죠. 2025년 일부 노선의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진행 여부를 알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도심 항공교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 택시라 불리는 UAM 도심항공교통은 도심 상공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상용화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UAM을 이 나라에 도입하고 그것이 미래 산업의 중심 동력으로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은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진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증 사업을 거쳤고 내년에 한 번 더 실증 사업을 한 뒤에는 이제 25년부터는 완전히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UAM은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외곽 지역에 또 교통이 소외된 지역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도심항공교통은 현재 준비 단계로 실증 등 시범 운행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도 제정될 전망입니다. 2025년 상용화가 된 뒤부터는 거점 지역과 비행 노선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35년부터는 자율 비행이 실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의 셔틀 서비스가 아마 최초의 상용화 서비스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UAM이 상용화가 되는 건데요. 비행 노선을 확대하고 도심 중심 거점을 만들고 이 같은 도심항공교통이 기대처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여러 교통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 UAM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30에서 50km 정도를 도심을 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버스, 택시, 철도, PM 같은 연계교통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버티포트라 불리는 도심항공교통의 이착륙장 위치도 중요합니다. 접근성이 높은 곳에 조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비행 노선도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력 문제와 함께 사업 초반 우려되는 적자 문제 등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UAM 운항자는 매년 60억 이상의 적자,
그리고 성장기에는 300억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기에 가야 회가 비행기 한 번 띄울 때마다 7천 원의 이득이 난다. 이런 정도로.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면 도심항공교통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걸로 전망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기억 속에서 잊혀진 수상택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부평 굴포 먹거리타운 중앙광장이 완공됐습니다. 굴포 먹거리타운 내 스마트 로봇 주차장은 막바지 공사에 접어들었는데요. 광장과 로봇 주차장은 굴포 먹거리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속가능 부평 11번가의 한 부분인데요. 하나둘씩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 굴포 먹거리타운 중앙광장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지역 행사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오는 10월 열릴 굴포 문화 누림토 공연과 굴포 먹거리타운 콘서트도 이곳 중앙광장에서 열립니다. 중앙광장 한켠에 마련된 스마트 로봇 주차 시스템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량 6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최초 로봇이 주차를 도와주는 스마트 로봇 주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겪던 굴포 먹거리타운 상권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이 완공돼서 참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 공사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또 문화공연도 누리셔서 이곳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서 인근 상권도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굴포 먹거리타운 중앙광장은 도시재생 뉴딜 부평 11번가 사업의 첫 완성작입니다. 굴포천 상류구간 복원과 혁신센터 건설 등 도시재생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모두 10개의 단위 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부평 11번가의 최종 완공 예정일은 2024년. 사업의 성과들이 하나둘 시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232년 고려는 몽골군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는데요. 이 고려궁지는 현재도 강화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 중 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화군이 이 역사적 장소를 배경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는데요. 게임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군 강화읍에 자리한 고려 궁지입니다. 1232년 고려 고종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원래 수도인 개경을 떠나 궁궐을 이곳으로 옮깁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바다와도 인접한 강화도의 지리적 요건이 외세의 침략을 막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강화의 주요 역사 유적지 중 한 곳인 고려 궁지. 이곳의 역사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 출시됐습니다. 먼저 고려 궁지에 도착해 모바일 앱을 실행하면 6개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포인트고요. 안내판을 보시고 빈칸에 들어갈 것을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400년 역사를 간직한 보호수를 배경으로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강화도 심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올라 사진 찍기 미션도 수행합니다. 안내판을 읽어도 이게 막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뭐 미션이 주어지거나 이러면은 좀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엔 강화의 지방 행정관서인 유수부 동헌이 이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병인양요 때 불에 탄 외교장각도 이곳에 복원됐습니다. 관람객들은 고려궁지 곳곳에 숨겨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강화군이 제공하는 관광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냥 일부 그냥 5분에서 10분 정도만 체류하고 그냥 잠깐 보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고려 궁지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아픔도 간직한 곳이고 강화 원도심의 핵심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좀 더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면서 무거운 주제이지만 가볍게 게임을 통해서 좀 즐기시라고 저희. 이달 초 출시된 모바일 게임 고려궁지 시간의 흔적을 찾아서는 앱스토어에서 조인나우 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강화군은 이달 말에도 원도심 투어를 주제로 한 또 다른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철을 앞두고 관광객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72년 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메가더 장군이 이끈 인천 상륙작전은 낙동강까지 밀렸던 우리 군의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이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기념하는 행사가 4년 만에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참전 국가들의 국기가 개양되고 후배들의 환영 속에 참전 용사들이 입장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에 밀리던 전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 당시 해병대원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이봉식 옹은 72년 전 그날 아침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립니다. 15일 새벽 지축을 흔드는 것 같은 포성의 상가판에 올라가 보니 놀랍게도 바다에 뒤덮은 수많은 함정들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저는 소총소대 분대장으로 분대원들과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전투원으로 아낌없이 임무를 다할 것을 결의하자고 말입니다.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 하지만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서울을 수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해군 참모총장은 작전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들을 향해 애도와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용사 여러분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유정북 인천시장은 과거의 영광을 발판 삼아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함께 인천의 새로운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제 또 다른 미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이 꿈을 꾸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 확고한 비전이고 전략 목표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는 그동안 태풍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취소됐다가 4년 만에 인천시와 해군이 공동주관으로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작전 시연 등은 생략됐고 무공훈장 수여식과 축사, 헌정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Kids, get your popcorn out.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the space Viking, Thor Odinson. 슈퍼히어로가 아닌 자아를 찾아 떠난 토르. After saving planet Earth for the 500th time, Thor set off on a new journey. Well, he got in shape. 하지만 시프의 구조 요청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And after all that, he reclaimed his title. As the one and 지구를 지키기 위해 묠니르를 소환하는 그때 Oh, spoke too soon. Jane? 마이티 토르가 되어 나타난 전 연인 제인. The old ex-girlfriend. What's it been like? 3, 4 years? 8 years, 7 months and 6 days, give or take. Am I sensing feelings? Well, you're right. The only ones who gods care about is themselves. So this is my vow. All gods will die. 우주의 모든 신을 몰살하려는 고르를 막기 위해 뭉친 팀 토르. I just want to say that was very, very impressive what you did back there. She's just my first bad guy. You never forget your first. 팀 토르는 전 우주적인 스케일의 모험을 시작하는데 You are not like the other gods of kill. Because I have something worth fighting for. 우주 최고의 매치 그리고 사랑.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